루소 5번째 강의입니다. 1부의 9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부의 9장이 제목이 물권에 관하여요. 요 장이 이제 소유권을 썼던 로크의 통치론 5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니 대놓고 이제 로크를 비판하죠. 물론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누가 봐도 이거 로크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챕터예요.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에 구성원 각자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한 모든 힘을 그 집단에 양도한다. 요거 또 한 번 반복되네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내 재산은 전부 다 양도해야만 사회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의해 소유가 그 주인을 바꾼다고 해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권자의 수중에서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도시국가의 힘은 개인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어서 공공의 소유도 적어도 도시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강고하고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권과 나를 다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국가, 아까 시대라고 하는 그게 리퍼블릭과 같은 말이니까, 그게 국가, 도시국가, 공화정 같은 말이니까 그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는 걸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공적 자산, 뭐 예를 들어서 전기나 철도나 이런 걸 국유화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말을 하는 것 같네, 이렇게. 근데 이게, 나는 루소를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천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때인데,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적재산으로 모든 걸 다 양도해서 국가재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 플라톤적인 냄새가 나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하여튼 나는 이걸 읽으면서 대단하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나타나는 기준이다. 그래서 막스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루소를 먼저 읽어라. 그게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어드바이스하는 학문적인 충고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이제 선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선치권이 뭐예요? 당대 그로티우스나 로크도 좀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그로티우스 같은 국제법 학자들이 만들어냈던 국제법 이론이죠. 선치권이 뭐예요? 어디 뭐 남의 나라 땅이나 무슨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먼저 이렇게 여기 내가 발견했어, 그리고 울타리 치고 요즘 식으로 조건을 더 붙이면 실효적인 점유, 한 2, 3년을 실효적인 점유를 하면 그거는 내 거다. 이게 이제 선치권 이론의 기본적인 발상인데,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거예요. 29페이지 보면 뭐예요? 어떤 토지에 대해 선치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그 토지에는 그때까지 아무도 거주한 적이 없을 것. 둘째,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만을 점유할 것. 셋째로, 공허한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과 경작에 의해서는 소유할 것.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로티우스가 이런 얘기를 좀 만들어 놨겠죠. 근데 뭐라고 이제 루소가 이걸 비판하냐면, 읽겠습니다. 실제로 필요와 노동에 의해 선치권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확대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권리를 제한해야 하지 않는가. 공의주의의 발을 딛기만 해도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자처하기 충분한가. 요 마지막 문장은 약간 로크 냄새가 나죠. 그 로크 소유권 챕터에 보면 그 공유주의에 발을 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공유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아메리카 인디안들 내쫓고 하는 얘기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치권 이론, 굉장히 그 사악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루소가 보기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선치권 이론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 결론을 맺고 있냐면 29페이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 개인들의 토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연결되어 공공의 영토가 되며, 계속 공공성을 얘기해요. 또 어떻게 주권자의 권리가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차지한 토지에까지 확대되어 대인적인 동시에 대물적인 권리가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선치권으로는 공공의 토지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30페이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회조대의 기본이 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부와 장을 맞을까 한다. 즉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있어 불평등할 수 있을 만큼 계약에 의해 그리고 법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맺어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어. 근데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오히려 평등하게 되야 되는 거야. 또 사회계약 전에는 어떤 사람은 좀 몸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야. 또 인간은 재능도 마찬가지. 재능도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도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했어야 된다. 이게 루소가 생각하는 공화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루소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급자족하는 소규모 농업경제를 칭송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루소가 썼던 조그만 소설 중에 라 누벨 엘로아즈라고 하는, 저도 이 소설은 안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그런 소규모의 소작농 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그리는 조그만 소설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루소는 천재입니다. 뭐 무슨 이런 사회과학 책도 쓰고, 수필 같은 인간 불평등론도 쓰고, 소설도 쓰고, 나중에는 무슨 폴란드인가 무슨 폴란드 정부에서 이렇게 네가 사회계약론 쓴 유명한 사람이라며 우리나라 혁명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좀 써봐. 그래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쓴 게 폴란드 정부론인가 그런 것도 써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론, 법에 관련된, 법적 체제에 관련된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가 이런 걸 쓴, 어떻게 보면,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소설도 쓰고, 프로젝트도 쓰고, 수필도 쓰고, 뭐 이런 사회과학 책도 쓰고,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교육학도 쓰고. 그거 어떻게 다 하죠? 타고나는 거예요, 기기적으로.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라누벨 엘로아즈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교환 관계에서의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타를 하면서 차라리 낮은 생산성에서 경제적 이익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불평등을 생기지 않게 하는 거다. 그렇게 차라리 오히려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좀 억눌러서 자연적인 본성에서 맞춰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설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마르크스한테 연결됐다고 봐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소위 공산사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 보면 나중에 마르크스 강의할 때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독일 이데올로기에 보면 어딘가에 그런 말을 하죠. 아침에는 뭐 산책을 하고 뭐 점심 때는 낚시를 하고 뭐 밤에는 파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사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공산사회고 그게 유토피아라는 말을 해요. 이제 그거 반대되는 사회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소외, 착취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크는 화폐 경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어떤 부의 축적을 막 찬양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한 반면에 그걸 통해서 루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농촌이 피폐되고 그다음에 계급적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국가가 타락하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그다음 시장 경제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간의 도덕적인 힘을 더 증가시키는 뭐 그런 노력을 하라. 이게 사회계약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사실 지금 이 루소가 이거를 쓰고 한 300년, 350년 가까이 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더 많은 걸 생산하고 더 뭐 GNP를 생산하고 뭐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자본주의 발전에 지금 매진을 해왔는데 과연 지금 한국 사회가 잘 살고 있습니까? 살기 좋아요? 뭐 학생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취직 자리가 되고 삶의 질이 나아집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때가 온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시작할 때 루소가 우리의 생존 양식을,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거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단히 큰 울림을 준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을,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정말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정치하는 사람, 뭐 행정 공무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특히 이제 뭐 에밀과 관련시켜서 그 자식을 키우려는 부모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뭐 제가 정치사상 교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치사상이라는 게 그 대학의 테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일상으로 퍼져야 돼요. 난 그런 의미에서 대학
이런 정치사상 공부를 이 중고등학교 때나 일반 대학 강의나 아니면 어떤 무슨 주부 교실 아니면 무슨 뭐 그런 노동자 교실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루소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